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어이없는 일을 겪고 이제야 회복한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마흔이 넘도록 살면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정나미가 떨어진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도무지 잊히지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묻어두고 살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풀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남편은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고요.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남들 보기에도 참 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이는 좋습니다. 다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싫지만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9 무렵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만날수록 어딘가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웃다가도 한 번씩 울고 있는 듯한, 화가 난 듯한 묘한 표정을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애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다 하루는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 형제는 없어? 남편이 잠깐 젓가락을 멈추더군요. 나 외아들이야.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이혼하셨고 그 뒤로 어머니랑 둘이서 살았어. 아, 그랬구나. 고생 많으셨겠다, 어머님. 그랬더니 남편이 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생은 하셨지. 근데 그 고생을 평생 갚으라고 하시는 분이라서 좀 그래. 그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죠. 사실 저희 친정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친정엄마가 절 혼자 키우셨습니다. 반찬 가게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다니고 간병 일도 하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으셨죠.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말했어요. 난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 솔직히 좋은 분 계시면 재혼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나한테 사랑만 주셨는데 엄마는 사랑받아 마땅한 분이시거든. 그런 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나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남편한테 우리 엄마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참을 가만히 듣다가 그러더군요. 너희 어머니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어느 주말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가 남편 밥그릇에 자꾸 반찬을 올려주시면서 이러셨거든요. 총각, 많이 먹어? 사내가 든든하게 먹어야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사회 나와서 힘들고 새로운 일들만 겪었을 텐데 든든하게 먹고 힘내야지. 친정엄마의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군요. 보니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죠.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손등으로 눈을 쓱 닦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누가 나한테 아픈 데 없냐고 물어봐 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 한마디에 친정엄마가 남편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아이고, 이 사람아, 앞으로는 내가 물어봐 줄게. 그래, 그땐 다들 그래. 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모든 게 처음이라 계속 부딪히기만 할 때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아. 혹시라도 힘들면 둘이 같이 집에 와. 따신 밥 먹고 마음 푸근하게 쉬면 금방 회복해. 남편이 빨개진 코를 쓱 닦고는 정말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과 인정이 필요한 사람인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호기롭게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양가에 다 들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너 명절에 친정 갈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님 잠깐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요. 저희 엄마 혼자 계셔서요. 혼자 있는 게 뭐 대수냐. 시집 온 사람이 시댁부터 챙겨야지. 명절에 친정 들락거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런 법 없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참았죠. 어머니, 다들 시댁 갔다가 친정 가고 그래요. 명절에 친척들 보는 날인데 그럼 시댁 먼저 들렀다가 저녁에 잠깐만이라도 친정에 들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너 친정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든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곤 단번에 알아채더군요.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냥 명절 얘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야,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우리 어머님 댁 갔다가 저녁쯤에 내가 차키 줄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한테 들러서 하룻밤 자고 와.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같이 가고 싶긴 한데 나까지 없으면 엄마가 더 난리치실 테니까. 뭐? 어머님이 엄청 화내실 거야. 아까도 친정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실 정도였거든. 다시 들어가라니. 엄마도 진짜 변함없으시네. 엄마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사람을 좀 강압적으로 휘두르려는 분이셔. 나야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그날 저는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잠깐 엿본 것 같았습니다. 시집을 온 제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장 사랑을 줘야 할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도 꽤 불행했던 듯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그것도 본인 과실로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와서 그 뒤처리를 하라고 난리를 쳤더군요. 그래요, 뭐 아들한테 전화할 수 있죠. 남편도 이혼해서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때 남편은 한창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친구와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장이라고 놀지만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주방장으로 일해야 해서 더 바쁘고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퇴근 이후 시간이라 저도 퇴근하고 와서 바쁜 가게 일손을 도와주느라 바빴거든요. 현우야, 엄마가 사고 났다. 지금 빨리 와서 처리 좀 해라. 속 시끄러워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와서 해결 좀 해. 엄마 다쳤어요? 어디야? 안 다쳤어. 근데 상대방이 돈을 내놓으라잖아. 너 빨리 와서 해결해. 뭐 신고한다 뭐한다 사람들이 말도 많아.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일단 명함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영상도 다 받아오시고요. 내가 그런 걸 할 줄 알았으면 너한테 전화했겠어? 당장 와.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결국 남편은 일하다 말고 시어머니에게서 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합의금의 수리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돈들은 모두 아들인 남편에게 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눈치를 보기에 저희 부부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처리하라며 돈을 줘서 보냈어요.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런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달 뒤에는 이웃과 다툼이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래층 이웃한테 험한 말을 하고 물건까지 던져서 결국 벌금과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돈을 또 누가 마련했겠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등을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지영아,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는 날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평생 자기 뒤치다꺼리 할 사람으로 키운 거 아닌가. 오빠 괜찮아. 오빠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일단 돈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자. 아니야. 이번에 또 그 돈 쓰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돼.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나 너한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이웃과의 일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아래층 세댁한테 시비를 거셨더군요. 층간소음이 어쩌고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소음을 낸 건 아래층이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거든요. 아래층 세댁이 조심스럽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밤에 텔레비전 소리가 좀 커서요. 저희 아기가 자꾸 깨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세댁한테 현관에 있던 다육이 화분을 던지셨답니다. 다행히 맞진 않았지만 깨진 화분 파편에 세댁이 발을 다쳤죠. 결국 경찰까지 왔고 세댁이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제가 따라갔죠. 가보니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이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내 집에서 내가 텔레비전 좀 보겠다는데. 어머니, 화분을 던지셨다면서요. 사람이 다쳤어요. 안 맞았잖아. 안 맞았으면 됐지. 저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남편이 세댁한테 가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의금에 치료비까지 적지 않은 돈을 물어줬죠. 거기에 시어머니는 폭행과 재물손괴로 벌금까지 나왔습니다. 그 돈도 결국 남편이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전 한 푼 안 내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 진짜 모르겠다.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셔. 잘못을 해도 늘 남 탓이야. 사고를 쳐도 수습은 내 몫이고.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 오빠 잘못 아니잖아. 그게 더 답답해. 내 잘못도 아닌데 평생 내가 갚고 있잖아. 엄마 사고 뒤치다꺼리, 엄마 빚, 엄마 싸움. 난 결혼하고도 엄마 인생까지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의 어깨에 손만 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남편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에 전화해서 이러시더군요. 현우야,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더 보내라. 사고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보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야겠다.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본인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이번엔 저를 콕 집어 찾으셨습니다. 예, 너 무슨 회사 다닌다고 했지?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 내가 개모임에서 좀 큰 소리를 쳐놨는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번듯한 회사 다닌다고. 그러니까 너 이번 주말에 네 친구들 모이는데 좀 나와서 인사도 하고 밥값도 좀 내고 그래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 사고 때문에 비상금 나간 게 500만 원이 넘었는데 절더러 밥값을 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는데 밥값을 내요? 아니, 시어미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너 친정에서는 안 그렇게 배웠니? 하긴 애비 없이 큰애가 뭘 배웠겠냐마는. 또 그 소리였습니다. 걸핏하면 우리 아버지 안 계신 걸 들먹이셨죠. 그게 무슨 흉이라고. 게다가 그런 걸로 치면 시모가 이혼한 것 때문에 아버지 없이 큰 남편 욕도 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자식이 욕먹는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볼수록 정이 안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실인데? 애비 없이 자란 게 어디 가? 그러니까 시어미한테 이렇게 빳빳하게 굴지. 우리 현우가 아까워. 너 같은 거 만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 시무룩한 제 얼굴을 보더니 슬그머니 묻더군요. 혹시 엄마가 또 전화했어? 회사 다니니까 친구들 밥값 내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아빠 얘기. 남편이 식탁에 가방을 콱 내려놨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할게. 오빠 됐어. 싸우지 마. 나 괜찮아. 안 괜찮잖아. 너 지금 손 떨고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는데 정말 제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요. 남편이 한참 제 손을 감싸주고는 나직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상처 주려고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런 분이셨어. 한번 마음먹으면 누가 뭐래도 안 들으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한마디면 난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오빠도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근데 나는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너까지 이런 꼴 당하는 거 보니까 미치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든 막아볼게. 전 그날 남편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저런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싶었어요. 결국 남편이 이야기해서 어머님 친구분들 계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다만 그 뒤에 악이 섞인 전화를 내내 받아야 했지만 그거야 뭐 조금 불편한 것뿐이니까요. 그냥 흘러 넘겼죠. 그러는 사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죠. 정말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애정을 쏟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남편을 많이 봐서 손주에게도 별 마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전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가게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건 걱정돼서 누군가 아이를 봐줬으면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물어보려다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혹시 하준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봐? 나 그런 거 못해. 늙은 사람한테 애 떠넘길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애를 예뻐한다고 내 관절 달아가는 거 참아가며 봐줄 생각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손주는 예쁘지. 가끔 와서 안아주는 건 좋아. 근데 똥기저귀 갈고 밤에 깨고 그런 건 내 일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렸죠. 엄마는 두말 없이 하시던 일까지 줄여가며 하준이를 봐주셨습니다. 지형아, 걱정 말고 회사 다녀. 우리 하준이는 외할머니가 책임지 마. 저와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매달 100만 원 정도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안 보내줘도 된다고 하셨지만 꼭 드리고 싶었죠. 육아가 쉬운 것도 아니고 엄마 고생하는 일인데 돈이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덜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손에서 하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라는 게 솔직하잖아요.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법이죠.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물으셨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좋지? 하준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외할머니가 더 좋아.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싹 굳더군요. 뭐? 외할머니가 더 좋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준이는 영문도 모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맨날 나 뽀뽀도 해주고 놀아주고 사랑해. 행복해 해줘.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 시어머니가 저를 확 돌아보시더니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너지? 네가 애를 이렇게 가르쳤지? 친정엄마 좋아하라고 세뇌시킨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아직 어려서 느끼는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닥쳐! 어디서 친정 핏줄이 시댁을 무시해? 그 집안이 그렇지 뭐. 애비 없이 자란 것들이 다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그 말에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도 그날은 하준이가 있어서 꾹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동업자가 몇 달간 자주 빠지더니 가게 자금을 몽땅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더 충격이 컸죠. 가게는 하루아침에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며칠 밤을 못 자더군요. 오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응?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감염병 사태 때 진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가게가 그렇게 무너져 가던 무렵 다시 한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평생을 일만 하셨던 분이라 몸이 성할 리 없었죠. 아이는 만 2세에 벌써 어린이집에 보내서 애를 보고 계시진 않았어요. 다만 소일거리로 일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다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저는 회사고 뭐고 다 제쳐두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도 가게가 그 지경인데도 짬만 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죠. 엄마는 말기암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밤 엄마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자네 이리 좀 와봐. 네, 장모님,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남편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그 마른 손으로요. 자네 가게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우리 지영이한테 다 들었네. 장모님,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말 들어보게.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이 하나 나올 거야. 내가 오래전에 들어둔 거야.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그 보험금 수익자를 자네 이름으로 바꿔놨어. 그거 받으면 가게에 보태. 빚 갚고 다시 일으켜 세워. 남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엄마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습니까? 그건 지영이 거고 장모님이 평생 모으신 건데. 지영이한텐 제 아비가 남긴 거 따로 물려줄 거야. 그건 내가 손 안 대고 그대로 지켜왔어. 자네 몫은 이 보험금이야. 사위도 내 자식이지. 내 자식 둘 다 잘 살아야 내가 눈을 감지.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제 손도 마저 잡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엄만 나한테 미안할 일 없어. 네 아빠 일찍 보내고 엄마가 너 하나 키운다고 살갑게 못해줬잖아. 늘 일하느라 바빠서 너 학교 행사 한 번을 제대로 못 가봤어. 그게 평생 한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만 나한테 최고였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엄마 딸인 거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땐 일 안 하고 너랑 맨날 놀러 다닐 거야. 손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응, 엄마. 꼭 그러자. 약속이야? 엄마가 이번엔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 사위. 네, 장모님. 자네가 우리 지영이 만나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 험한 세상에 우리 딸 혼자 두고 갈 뻔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주니 내가 마음 놓고 가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게 더 많아요. 저 어릴 때부터 누가 저 챙겨준 사람 장모님이 처음이었어요.
밥은 먹었냐? 아픈 데는 없냐? 그거 물어봐 주신 분 장모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제 남편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자네가 그동안 못 받고 살아서 그래. 앞으로는 우리 지영이가 챙겨줄 거야. 그치, 지영아? 응, 엄마. 내가 오빠 평생 챙길게. 엄마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도 너무 슬퍼하지들 마. 사람은 다 가는 거야. 그저 너희 셋이 손 꼭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그거면 돼. 엄마는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하준이 잘 키워라. 너희들이 하준이 데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엄마는 우리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잠드셨습니다. 전 그 옆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걱정만 하시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죠. 제 곁에서, 그리고 친아들처럼 아끼던 사위 곁에서요. 평생 남을 위해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사셨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한없는 슬픔을 마음으로 꾸역꾸역 삼키며 힘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몸이고 마음이고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장례 첫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니, 사돈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란하게 장례를 치러? 적당히 해. 남들 보기 민망하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49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에 가게에 급한 볼일을 보고 곧장 절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49제 당일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오늘 우리 집부터 들러라. 어머니, 오늘 저희 엄마 49제예요. 시간 맞춰 가야 해서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르라고. 금방이면 돼.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하루가 될지도 모르고요. 49제 당일 아침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이러시는 겁니다. 왔어? 잘 왔다. 저기 베란다에 이불 빨래 좀 널어놓고 가. 그리고 부엌에 설거지 쌓인 것도 좀 하고. 어머니, 저 지금 시간이 없어요. 49제 늦으면 안 돼서요. 아이고, 잠깐이면 되는데 뭘 그래? 죽은 사람이 어디 도망가? 산 사람 부탁부터 들어주는 게 도리지. 죽은 사람이 어디 도망가냐는 말에 저는 손이 다 떨렸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 49제에 이런 일을 시키려고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내고 가자는 생각에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했죠. 그러는 사이 시간이 자꾸 흘렀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시계만 보는데 시어머니가 또 이러시더군요. 다 했어? 그럼 화장실 청소도 좀. 어머니, 저 진짜 가야 해요. 더는 안 돼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차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식탁 위에 둔 차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제 차키 못 보셨어요? 여기 분명히 뒀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며 능청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차키? 글쎄, 못 봤는데. 저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가방도 다 뒤집고 소파 밑도 보고 부엌도 다 봤죠. 그런데 없는 겁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차키 어디 두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 보며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웃자니? 엄마 보고 싶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시어미가 일 시키는데 간다고 난리를 쳐?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모욕에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죠. 차키 숨기셨어요? 저 49제 못 가게 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숨겼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일 우리 개모임 사람들 우리 집에 오기로 해서 싹 다 치워야 하는데 다 늙은 나 혼자 어떻게 다 해? 그래서 너 부른 건데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굴어? 네 엄만 살아서도 죽어서도 참 도움이 안 돼. 시어머니는 신이 나신 듯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 그렇게 친정엄마 하는 거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알아?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 먼저지. 죽은 친정엄마가 밥을 먹여주니 돈을 주니? 산 시어미가 먼저지.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됐다는 거 아니야. 오늘 못 가면 너도 이제 친정 미련 딱 끊고 시댁에 충성하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무리 사정하고 빌어도 절대 차키를 내놓지 않을 거라는 걸요.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이 사람은 망치기로 작정한 거였습니다. 49제는 한 번뿐이에요, 어머니. 오늘 못 가면 끝이에요. 끝이면 어때?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너 이참에 정신 차려. 친정하는 거 내가 아주 꼴보기 싫었어. 잘됐다. 오늘 한번 제대로 못 가봐라. 전 그 말을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킨 가지세요. 저 그냥 갈게요. 뭐? 차 두고 어떻게 간다는 거야? 뭐라도 있겠죠. 차키 없다고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가나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길까지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죠. 택시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하나씩 거두어 가겠다고요. 우리 엄마의 마지막 길을 막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요. 택시를 타고 가까스로 절에 도착했습니다. 49제는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얼굴이 왜 이래? 오빠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엄마부터. 저는 엄마 영정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 사진을 보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 거의 못 올 뻔했어. 그래도 왔어, 엄마.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내가 지켰어.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엄마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영아, 장모님이 진짜로 나한테 이걸 남기셨어. 가게 살리라고. 오빠, 엄마 뜻이야. 받아.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 그 돈으로 남편은 우선 가장 급한 빚부터 갚았습니다. 동업자가 들고 튄 자금 때문에 거래처에 밀린 대금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니 가게가 한숨 돌리더군요.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엔 동업자를 신고하고 가게를 남편 명의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변호사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일하는 낮에는 밤낮 없이 가게에 매달렸죠.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떼오고 밤 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 끝나고 가서 도와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오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하겠어.
아니야, 장모님이 살려주신 가게인데 내가 어떻게 대충 해. 2배로 갚아야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야. 남편의 그 마음 덕분이었을까요? 몇 달이 지나자 가게가 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도 늘고 매출도 안정됐죠. 완전히 무너졌던 가게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난 장모님 덕분에 2번이나 살았어. 한 번은 사람으로, 한 번은 가게로.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저는 그동안 미뤄뒀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오빠, 실은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뭔데? 저는 49제 날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키를 숨겼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거실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49제 날 일이야? 응. 어머니가 나 49제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차키 숨기셨어. 순간 남편이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만 들썩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평생 어머니라는 사람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가 생각보다 더 최악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으니까요.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장모님 49제를 그것도 일부러.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소리를 지른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오빠? 어머니를 미워하는 내가 무서워. 평생을 그래도 어머니니까 하면서 참고 살았거든. 사고를 쳐도 돈을 뜯어가도 너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날 낳아준 어머니니까 하면서. 근데 이젠 그 마음이 안 생겨. 이 녹음을 들으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 오빠, 그건 오빠가 나빠서가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정이 떨어지냐. 그게 죄 같아서 무서운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뭘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49제 날의 진실을 보여준 뒤 남편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단단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현우야, 너 왜 요새 엄마한테 코빼기도 안 비춰? 너도 네 마누라처럼 나 무시하는 거니? 남편이 잠시 절 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49제요. 장모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인데 왜 와이프 차키 일부러 숨겨뒀냐고요? 엄마가 정말로 사람이 맞긴 해요? 어떻게 죽은 분을 두고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네 마누라가 있지? 왜? 네 마누라가 너한테 다 일러 바쳤어? 또 이 엄마만 나쁜 사람 만들었지? 나쁜 사람을 만들다니. 제가 들어보니 그냥 나쁜 사람 그 자체였던데요. 대체 부모 잃은 딸한테 무슨 소리란 거예요? 난 별말 안 했어. 그 고약한 년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까지 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어쨌든 전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연락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계속하는 걸 몇 번이나 무시했더니 며칠 뒤 우리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문 열어, 최지영! 너 이년 네가 우리 아들을 꼬드겼지? 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우리 현우 어떻게 했길래 걔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다 너 때문이야. 그게 왜 저 때문이죠? 이 모든 건 어머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데. 뭐? 그 거지 같은 친정이 너한테 뭘 해줬다고 네가 시댁을 이렇게 무시해?
애비도 없이 자란 게 어디서 배워먹은 게 없으니까 아들이랑 내 사이 이간질하지?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또 우리 친정을 들먹이시더군요. 그것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까지요. 그런데 정작 그 친정이 자기 아들 가게를 살려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욕은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왜 사실을 말하는데? 왜? 너희 엄마가 살아생 전에 뭐 그리 잘났어? 청소나 하고 반찬이나 팔던 주제. 그런 집구석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내 평생 실수야.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하준이가 문틈으로 빼꼼 내다보고 있던 걸 발견하고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큰 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하준이를 다독였습니다. 하준아, 들어가서 자, 응? 엄마가 금방 갈게. 하지만 하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보고 있는데도 막말을 멈추지 않으셨죠. 저것 봐라. 애도 너 닮아서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 좀 봐. 퍼르장 머리 없기는. 너 그 거지 같은 외할머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친할머니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냐고? 저는 그만 폭발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애 듣는 데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애도 알아야지. 지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청소부에 반찬 장수에 그런 천한 일이나 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준이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8살짜리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를 내쫓고 난 뒤 하준이가 잠들기 전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친할머니가 외할머니 거지래.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하준아. 외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너 키워주신 분이잖아. 친할머니가 잘못 말한 거야. 나도 알아. 외할머니 좋은 사람인 거. 친할머니가 나빠. 그 어린 것이 그날 시어머니의 막말을 가슴에 새겼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터뜨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묘하게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만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작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댁에 자주 드나들 때 시어머니는 하준이 학교며 학교 시간이며 다 알고 계셨거든요. 손주 자랑한다고 학교 앞까지 따라와 보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하던 날 시댁 근처에서 시어머니가 하준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걸 봤죠. 저는 얼른 차를 세우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 보고 하준이한테 사탕을 쥐어주며 이러시더군요. 하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왜 할머니보다 친할머니가 더 좋지? 하준이가 가만히 시어머니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 맨날 소리 질러? 어? 그건...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욕하지 마. 나 다 들었어. 할머니가 외할머니 보고 거지라고 한 거.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하준아, 그건 할머니가... 할머니는 외할머니처럼 날 사랑한 적 없잖아. 외할머니는 나 아프면 밤새 옆에 있어줬는데 할머니는 나 봐주기 싫다 그랬잖아. 엄마가 부탁했을 때. 8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었죠. 아이는 그저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너도 네 엄마 닮아서? 나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머니 말고 외할머니가 좋아. 나 집에 갈래. 전 그때 하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뒤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하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손주마저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따로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잘 맞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남편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정리는 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셋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현우야, 너 정신 차려. 네 처가 너를 홀려서 이러는 거야. 저 거지 같은 핏줄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딸년이고 엄마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남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뭐?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어머니가 그렇게 거지라고 욕하는 그 장모님이 저를, 우리 가게를 살렸어요. 아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동업하던 놈이 돈 들고 튀어서 우리 가게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사망보험금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다 해놓으시고요. 그 돈으로 빚 갚고 가게 살린 거예요. 어머니가 거지라고 청소나 하던 주제라고 비웃던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사위 가게 걱정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사고 치면 제가 합의금 냈죠. 이웃이랑 싸워서 벌금 나오면 제가 돈 마련했죠. 용돈은 용돈대로 다달이 드렸죠. 그거 받아서 흥청망청 쓰시고는 늘 부족하다고 닥달하셨죠. 현우야, 그건 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키우셨죠. 키우셨는데 어머닌 절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평생 어머니 뒤치다꺼리 할 사람으로 키우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고 어머니 뜻대로만 살게 하셨잖아요. 전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평생을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저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 주신 분이 장모님이었어요. 아픈데 없냐고 물어봐 주시고 밥 먹었냐고 챙겨주시고 저는 그 따뜻함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분 49제까지 망치려고 했잖아요. 차키를 숨겨서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를 사람으로 못 보겠어요. 더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매달 드리던 용돈도 생활비도 연락도요. 하준이도 더는 친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 이제 혼자 감당하세요. 그렇게 모든 끈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끈이 끊어졌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곱게 물러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친척들을 동원하셨죠. 시댁 쪽 먼 친척 어른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신데 그럼 못 쓴다. 자식된 도리가 있지.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하더군요. 아저씨, 그 도리라는 거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다 줘버리셨어요. 제 장모님 49제를 일부러 망치신 분이에요. 일부러 49제 날 불러서 자기 계모임 친구들 오니까 집 치우고 허드렛 일 시키더니 결국 유치하게 차키를 숨겨서요. 어머니야말로 도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그게 정말이냐? 녹음도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어머니가 직접 내가 숨겼다고 하신 거예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친척 어른도 더는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동원한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음 한 통이 모든 변명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동사무소며 어디며 다니면서 아들이 부양을 안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누가 부양료 청구라는 걸 일러줬는지 남편한테 내용 증명인지 뭔지를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법대로 하시겠다면 그러라고 해. 나도 알아봤어. 자식이 부모 부양 의무가 있는 건 맞대. 근데 그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한 도리를 따져본다더라.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 내가 갚아온 돈이 얼만지 그것도 다 참작이 된대. 그런 게 있었어? 걱정 마. 설령 법이 얼마를 내라고 하면 딱 그 최소한만 낼 거야. 그 이상은 안 해. 마음으론 이미 끝났으니까. 법이 시키는 돈은 줄 수 있어도 앞으로 자식 노릇은 못하겠어. 전 그 말에 남편이 정말 대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법 이야기만 꺼내도 벌벌 떠며 달려갔을 사람이었거든요. 이젠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소리부터 지르셨죠. 최지영, 네가 다 망쳐놨어. 내 아들을, 내 손주를 다 빼앗아갔어. 너희 나쁜 년. 어머님, 제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스스로 내치신 거예요. 닥쳐!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우리 현우가 나한테 용돈도 다 끊었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 너 책임져. 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가 결국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현우 한 번만 보게 해줘. 어? 내가 잘못했어. 아들 얼굴 한 번만,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아니, 나더러 이렇게 아들 손주 다 죽어나간 사람처럼 홀로 살라는 말이냐? 가장 기세등등하던 분이 처음으로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전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서 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어떡하죠? 남편도 아들도 어머님은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뭐? 사실 제가 어머님이랑 만나달라고 하면 아마 두 사람은 만나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헉 들이쉬는 게 들렸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내가 그래도 네 시어미인데. 어머님, 매정한 게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엄마 49제 날 차 키를 숨기신 게 매정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디 도망가냐고 산 사람 부탁부터 들으라고 하신 게 매정한 거예요. 절 괴롭힌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죽은 분 모욕하는 건 아니죠. 제가 참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그날 평생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그걸 배웠어요. 우리 엄마는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사위가게 걱정하신 분이에요. 본인 장례는 요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엄마를 사돈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비웃으셨죠. 지영아, 그런데 그 대단할 거 없다던 우리 엄마가 어머니 아들 가게를 살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못 해준 걸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내뱉었죠. 어머님은 아들한테 받기만 하셨고 우리 엄마는 사위한테 주기만 하셨어요. 그 차이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딱 그 차이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아들을 뒤치다꺼리꾼으로만 보셨으니까 아들이 떠난 거예요. 제가 빼앗은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낳기만 하면 단가요? 우리 엄만 사위를 낳지도 않았는데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어머닌 친아들을 낳고도 평생 돈 받아내고 사고 뒤치다꺼리 시키는 데만 쓰셨고요.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부모 마지막 가는 날조차 못 지키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이라면 적어도 고인 가시는 길은 지킬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그런 어머니한테 전 그런 거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신 것 저도 어머니한테 못 해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또 한구석은 씁쓸하더군요. 차키를 숨겨 남의 마지막 길을 막았던 그 행동이 결국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거니까요.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혼자 점점 힘들게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분이라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가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 그래도 어머니신데 한 번 좀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겠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사람이라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아. 근데 나는 장모님 49제 날 일을 떠올리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었어. 내가 만약 그걸 용서하면 난 장모님한테 죄 짓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만약에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무릎 꿇고 빌면 그땐 용서할 수 있어?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그 생각 많이 해봤어. 근데 결론은 똑같아. 어머닌 사과를 하셔도 진심이 아닐 거야. 평생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 설령 지금 빌어도 그건 외로워서 비는 거지 잘못을 깨달아서 비는 건 아니야. 그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장모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그분 마지막 길을 막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난 장모님을 2번 배신하는 거야. 그건 죽어도 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우리 엄마에 대한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셋은 친정엄마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하준이가 엄마 사진을 대고 또박또박 인사를 하더군요. 외할머니, 나 하준이야. 잘 지내고 있어. 외할머니 보고 싶어. 남편도 사진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가게도 잘 되고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 헛되이 안 쓰겠습니다. 지영이랑 하준이 제가 잘 지킬게요. 저는 엄마 사진을 보며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키를 숨겨 막혔던 그 길과는 정반대로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평온하게, 천천히 우리는 엄마께 인사를 드렸죠.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 그럼 외할머니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우리 잘 사는 거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남편이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준아, 외할머니가 우리 가족 지켜주신 거야. 우린 그 사랑 잊지 말고 살자.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걷는데 봄볕이 참 따뜻하더군요. 엄마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웃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49제 날 차키를 숨긴 시어머니 때문에 마지막 길을 잃을 뻔했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과 보험금으로 가족을 지켰고 결국 남편과 손주의 마음을 거두어 어머니를 홀로 남게 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여기고 진심을 짓밟으면 그 매정함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푼 사랑은 죽어서도 가족을 지킨다는 것에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 합니다.